여기서는 식민지에 실시된 법령과 본국의 법령과의 관계 및 식민지 법령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지만 그 법적 지위는 본국과 달랐습니다. 전전의 조선을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를 일본 본토를 뜻하는 내지와 구별해서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으면서도 법제상으로는 일본과는 다른 이법 지역을 뜻합니다. 식민지 조선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 1911년에 시행된 건데, 그것은 내지에서 제정된 법률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조선에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조선에서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제령이라 하면 전출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제령은 내각 총리 대신을 거쳐 천황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지의 법률 중에서 조선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칙령을 가지고 그 시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선에 시행할 법령의 제정에는 제국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대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국의회에서 이 법률이 위헌론이 제기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영유하게 되었을 때도 대만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을 1896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의 경우와 유사하였는데 조선 총독에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대만과 같은 완전 식민지는 조차지 등과는 달리 본국의 헌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다른 한편 문화와 전통이 다른 식민지에 하루아침에 본국 헌법을 적용하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현실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국의회는 헌법이 식민지에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의 입법도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자신이 관할임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논란의 결과 이 법률은 3년간 유효한 시한법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 후 이 법률은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하다가 1922년 이후부터는 시한을 두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의회의 견제를 받아 대만 총독의 율령 제정권은 점차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에 적용된 위의 법률의 제정은 제국의회의 반발을 받지 않아 처음부터 시한이 붙지 않고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회가 제기한 위헌 논의에서는 애초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에게 제령 또는 율령 제정권을 위임한 것은 헌법에서 제국의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 즉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위헌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반면 헌법이 정한 인권의 보장, 국민의 참정권, 재판의 독립 등과 같은 입헌주의 또는 법치주의 원리가 식민지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전혀 도외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식민지는 자국의 영토로서 당연히 헌법이 시행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헌법상의 제 권리가 식민지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법률의 시행은 거의 전적으로 행정명령에 맡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에 시행된 법령의 실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제령이 있고, 2. 칙령을 가지고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정한 법률이 있고, 3. 외지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또는 속인적 성격을 가진 법률이 그것입니다. 식민지기 전체를 통해서 시행된 법률의 총수는 각각 680건, 그 중에서 개폐 규정이 407건을 빼면 실질적인 제정건 수는 273건, 그 다음에 130건, 40건이었습니다. 법률의 제정 주체와 시행 지역을 나누어 정리해 보면 3은 제국의회가 제정하여 시행한 것인데 대하여 그 외에 있는 경우는 모두 행정명령에 의해서 제정되거나 그 시행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조선에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다른 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대해서 2와 3은 일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들 법령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재정의 시행 건수가 가장 많고 적용되는 분야도 넓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제도, 사회, 위생, 경찰, 법무, 산업, 토지, 조세, 전매 등 각 분야 관련된 제도는 재령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재령을 예를 들어 그것에 대응하는 본국의 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령 중에서 개인의 법률 관계를 망라한 것으로서 1912년 조선 민사령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과 그 외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하면서 일본의 민법, 상법, 각각의 시행법,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법률을 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법률을 조선에 시행할 때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제례의 관습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인 상호 간의 법률 행위,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 또는 부동산 물권의 일부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들 제례의 관습은 그 후 조선 민사령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일본의 민법으로 대체되거나 성문법화되어 갔습니다. 의용한 일본 민법의 제1조는 사건의 향유는 출생하면서 시작하며 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의 규정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또는 외국인이든 누구나 신분이나 계급, 직업, 연령, 성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건을 향유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건이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하는 일체의 권리, 예컨대 재산권, 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등을 말합니다. 조선인의 일상생활이 점차 민법에 의해 규율하게 되면 예컨대 전통적인 신분 차별의 관습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점차 지속되기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상행위에 관한 법률, 예컨대 파산법, 신탁법, 수표법, 유한회사법 등이 새로 제정되면 이를 추가하기 위해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그 시행을 조선에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용하고 있는 일본의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가능한 한 일본에 접근시키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일본의 회사의 설립에서 총독의 허가를 의무화했던 1910년의 조선 회사령은 회사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일본 상법의 적용을 일부 제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지역 간의 상법 체계의 중요한 차이였지만 19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형사에 관한 것으로서는 1912년 조선 형사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민사령과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 일본의 12개의 법률의 의용과 조선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부칙에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부 제목을 제외하고는 구한국의 형법 대전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1917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에 대해서는 구례의 태형, 즉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를 규정한 조선 태형령은 1920년 폐지되었습니다. 형사관계 법률 중에는 1925년 치안유지법이 중요하였는데 이것은 재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칙령으로 조선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지역의 형법 체계는 1920년 이후는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대적 형사재판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죄형 법정주의, 또 신분상의 차별금지, 재판의 공개, 증거재판주의, 형사변호제도 등이 조선에도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는 없는
식민지적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형사법에서 예심 제도는 원래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아 피고인을 보호하는 장치였지만 조선에서는 그 취지와는 반대로 검사나 사법경찰이 인신구속의 기한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본의 법률을 의용하는 형식을 취해 본국의 법 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식한 사례이지만 그와는 달리 조선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루어진 재령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제도, 재판소, 토지관계, 조세와 같은 각종 제도에 관한 규정과 금융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과 운영, 산업의 장려 및 통제, 전매 등을 규정한 재령에는 일본에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법률이 없거나 조선의 특수사정을 반영한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재령에 관한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 지역은 법 체계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령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령 중에서 민법이나 상법과 같이 근대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기본적인 룰을 정한 분야에서는 재령의 형식으로 일부의 예외를 두면서도 일본과 동일한 법 체계를 지향하였고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칙령을 가지고 조선에 시행할 것을 정한 법률인데 이것은 본국에 이미 존재하거나 제정되는 법률을 그대로 식민지에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즉 일본 법률 제 몇 호를 조선에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칙령을 발하면 그 법률이 조선에도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전술했듯이 율령 형식을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일본과의 법적 동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이의 형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형식의 법률은 식민지를 포함하며 제국 전체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컨대 공업 소유권에 관련된 특허권, 의장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 같이 회계, 화폐, 통신, 대외관계 등 전시 통제 또는 군대 관계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 법률 형식에는 군형법이나 치안유지법과 같은 것도 있지만 특히 식민지 경제를 본국에 통합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의 통합을 도모한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총 130건의 시행 시기별로 보면 식민지 초기에 많았지만 말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 일본의 각종 통제입법,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출입 등 임시조치법, 임시자금조정법, 국가총동원법 등이 주로 칙령의 형식으로 식민지까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제국의회가 외지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또는 속인적 성격을 가진 법률입니다. 먼저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는 앞에서 언급한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이나 조선은행법 등이 있고 시행지역에 조선이 포함될 것을 부재에 명기한 것으로는 1941년의 국방보안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속인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란 그 성질상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 또는 사건을 따라가면서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선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예컨대 퇴직연금인 응급관계의 법률은 그 적용 대상인 관리와 그 유족이 만약 조선에 이주해도 계속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일본의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천황의 국무대권에 의해 발하는 칙령이 조선에도 그 효력을 미쳤습니다. 법률은 그 시행 지역이 원칙상 일본 내에 한정되고 식민지로 확대될 경우는 칙령으로 그 시행을 정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는데 칙령의 경우에는 역으로 시행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한 통치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적용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술한 조선 총독의 지위를 규정한 관제나 군제 또는 교육 관계의 칙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의 학제 관련의 칙령과 조선 교육령과 같이 그 시행을 일본 혹은 조선으로 한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명령으로 조선 총독이 발하는 조선 총독 부령과 지방장관이 발하는 도령이 있습니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은 법 제도상으로는 일본과는 다른 법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포함한 완전 식민지에는
당연히 본국 헌법이 시행되어 그 효력에 미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적으로 표명된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 헌법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 면에서 조선에 시행된 법령 체계는 조선인의 참정권을 제외하면 본국과의 법적 동화를 지향하였고 또한 상당히 접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인은 헌법상의 제 권리, 특히 정치적 권리는 배제되면서 경제 면에서는 본국과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어 갔습니다.